자, 이제는 2017년도 1회차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필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표본화 주파수가 48kHz입니다. 48kHz. 일때 PCM 펄스에서 신호 주파수가 8kHz예요. 이랬다면 표본화 펄스의 수는 얼마냐? 무슨 말이에요? 파가 한번 움직일 때 표본화를 몇 번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구하실 때 이것을 구하려면 표본화 주파수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일단 이제 주파수라는 것은요. 자, 일단 이게 이제 단위 시간 1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초 동안 파가 움직일 때 이렇게 한 번 움직인 파를 우리가 주파수로, 프리퀀시라고 하죠. 주파수로 1Hz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초 동안에요. 단위 시간이죠. 1초 동안. 파가 이렇게 두 번 움직이면 뭐라 그래요? 2Hz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파가 막 움직였어요. 세지 마세요. 대충 그린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번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요? 100Hz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의 정의가 뭐예요? 1초 동안에 몇 번 움직였냐가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1초를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횟수를 좀 고급스럽게 진동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진동수, 영어로는 사이클수라고 하죠. 이것을 주파수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가 8kHz라는 소리는 뭐예요? 1초에 8,000번을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신호에서 표본화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1초에 48,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48kHz니까 48,000번을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한 번 움직일 때는 몇 번 표본화를 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표본화 펄스의 수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은 간단하죠. 표본화 주파수를 신호 주파수로만 나눠주면 한 번 움직였을 때 몇 번 표본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8kHz를 8kHz로 나누니까 몇이 나온다? 6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의미만 아시면, 이해만 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그럼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재생 가능한 최대 주파수는 얼마냐 이렇게 봐죠. 이 최대 주파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화를 48kHz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표본화는 어떻게 해요? 최고 사용 주파수가 이제 FP라고 한다면 그것의 2배만큼 표본화를 하면 원신호를 회복할 수 있죠.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2배만큼 했던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8kHz라면 샘플링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주파수가 최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보내려는 신호의 최고 높은 주파수의 2배로 표본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신호 회복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2배만큼 이상으로 안 해버리면 원신호 회복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높게 우리가 신호를 재생 가능한 신호를 뽑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요거다 이 말이죠. 요걸 구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로 나누면 얼마예요? 24kHz가 나오는 거죠. 그게 재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사 시험에 나올 만한 난이도도 있고 그다음에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적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같아요. 자, 2번 문제로 가죠. 다음 문장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오죠. 자, HDSL. 자, HDSL. 그다음에 SDSL. 자, CSU 등 송수신 속도가 대칭인 거. 대칭을 영어로 시메틱이라고 하죠. 시메틱. 그래서 대칭인 전송 장비에 사용되는 선로 부화 기술입니다. 선로 부화 기술이에요. 사용되는 뭐는 이게 답이 들어가는 거죠. 뭐는 자, 한 번에 2비트의 값을 이게 2개의 비트로 신호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2비트로 2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심볼로 나타내는데 4단계의 진폭으로 나타낸답니다. 이게 하나의 심볼을 4개의 진폭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전송 방식을 뭐라 하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2개의 비트를 이 진수를 바이너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하나의 심볼을
심볼을 몇 단계로? 4단계로. 4를 쿼터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4, 4개의 쿼터널리. 이게 하나의 심볼을 4개의 단계로, 4개의 진폭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2개의 비트를 하나의 심볼 형태로 4단계의 진폭으로 표현했다. 이게 하나의 심볼을 4개의 진폭으로 표현했다라는 코드예요. 그래서 2, 그죠? 바이너리, 1, 쿼터널리 이렇게 부르는 설로 보아 기술이죠. 답은 2 바이너리, 1 쿼터널리. 그래서 2B 1Q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2비트는 예를 들어서 2비트를 나타낼 때요. 2비트를 나타낼 때 경우수가 4가지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00, 01 순서를 좀 바꿔 볼게요. 11, 10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다음 0인 곳이 여기다. 그러면 이게 2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 4개의 신호를요. 표현할 때 4개의 진폭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낮은 진폭을 2개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이고요. 높은 진폭을 2개로 더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1이다. 그럼 여기는 3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4개의 진폭으로 표현하는데 앞에 있는 건 부호예요. 앞에 있는 건 부호입니다. 그래서 0이면 낮은 신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쪽이다. 음이다. 마이너스 쪽이다. 이런 뜻이고 1은 플러스 쪽이에요. 1은 플러스 쪽이다 이 말이에요. 부호다 이 말이죠. 이 앞에 있는 0은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0은 부호를 의미한다.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플러스, 0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이제 신호의 크기예요. 진폭이에요. 낮은 진폭, 높은 진폭. 1은 높은 진폭, 0은 낮은 진폭. 뒤에는 진폭입니다. 그러면 00을 표시할 때 앞에가 0이니까 얘는 음의 부분이고요. D도 0이니까 낮은 진폭이니까 마이너스 3이 더 낮죠.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이제 앞에가 0이니까 마이너스 부호고요. 그 다음에 D가 1이니까 높은 진폭이에요. 요거보다 높은 진폭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이니까 양수고요. 양수 부분이고 여기는 1이니까 높은 진폭이에요. 높은 진폭은 3이죠. 그래서 이렇게 3으로 표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양수인데 낮은 진폭이죠. 낮은 진폭은 1이죠. 그래서 1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죠. 이런 설로 부화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2 바이너리, 1 쿼터널리. 그래서 2B 1Q라는 설로 부화 기술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요거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해놨죠. 자, 2B 1Q는요. 이진 데이터 4개죠. 00, 01, 11, 10 이것을 한 개의 심볼로, 이게 심볼은 하나다 이 말이야. 근데 4개의 진폭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변환하는 설로 부화 방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개의 사진 심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설명을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3번 문제로 가죠. 무선 랜. 자, 표준 기술이 IEEE 802.11이죠.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무선 랜의 표준은 IEEE 802.11입니다. 에서 사용되는 다이렉트 시퀀스죠. 직접 확산 기술과 주파수 호핑 기술이죠. FH 기술을 영문자로 써라. 단순한 문제네요. 그래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다. 그다음에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다. 뭐 이런 것 좀 가볍게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타임 호핑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프 변제라고 하는 CM도 있으니까 함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통신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제 상당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일단 페이딩의 정의 정도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신 전개 강도가 신호의 세기를 말해요. 전파는요, 전파를 만드는 매질이 전개와 자개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매질로 되어 있는데, 전개의 세기를 신호의 세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개 강도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개 강도, 신호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수신 전개 강도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타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수신 전개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페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 전개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페이딩이다. 근데 원인이 뭐냐? 그럼 대다수가 전파가 전달되어 오는 이 매질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신 전개 강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의 매질 변동에 의한 수신 전개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현상. 이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쓰려고 하지 말고 요 문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교재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느린 페이딩, 슬로우 페이딩하고 빠른 페이딩, 패스트 페이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있어요. 자, 정확한 해답은 이거예요. 느린 페이딩은 신호 대역폭이 도플러 확산 대역폭보다 훨씬 큰 경우예요. 이 조건을 써주면 더 좋고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면 뒷부분만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로 전송된 신호보다 느리게 출렁거리는 페이딩이에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만 써도 제가 봤을 때는 답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만점을 원하시면 이거 앞에 써주는 게 좋죠. 신호의 대역폭이 도플러 확산, 이동체가 움직일 때 확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도플러 확산 대역폭보다 신호의 대역폭이 훨씬 큰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로 전송된 신호보다 느리게 출렁거리는 페이딩을 뭐라고 한다? 느린 페이딩.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롱텀 페이딩하고 특징이 비슷해서 밑에 써놨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린 페이딩을 설명했으니까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이제 빠른 페이딩은요, 신호의 대역폭보다 도플러 확산 대역폭이 훨씬 큰 경우예요. 이 경우를 써주면 완벽하고, 이게 생각이 잘 안 났다. 그럼 뒷부분만 쓰셔도 돼요. 전송된 신호보다 빠르게 출렁거리는 페이딩을 우리가 빠른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뭐 이 한 문제당 뭐 3점이었다 그러면 최소한 2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완벽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뒷부분만 쓴다고 해서 3점을 못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타이트하게 점수를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써주시면 정확하죠, 뭐. 정확하죠. 그래서 빠른 페이딩은 신호의 대역폭보다 도플러 확산 대역폭이 훨씬 넓은 경우로서 전송된 신호보다 빠르게 출렁거리는 페이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읽어만 보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시안 페이딩이 있어요. 라이시안 페이딩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시안 페이딩은 직접 오는 파가 있어요. 파가 이동통신에서는 파가 바로 오는 파도 있지만 어딘가를 건물을 휙 돌아서 오는 파도 있고 부딪혀서 오는 파도 있잖아요. 그걸 반사파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도달하는 전파와 삥 둘러 느리게 도달하는 간섭파, 이게 이제 반사파가 되는 거예요. 반사파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페이딩으로 이걸 뒤에 이걸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써주면 안 됩니다. 직접파가 더 우세한 경우를 라이시안 페이딩입니다. 반사파가 우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파가 더 우수한 경우를 뭐라고 해요? 라이시안 페이딩입니다. 이 뒷부분을 안 써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직접파가 더 우세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라이시안 페이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광섬유는 전파 모드에 따라서 단일 모드 광섬유가 있고요, 다중 모드 광섬유가 있죠.
구분될 때 다중 모드에는 뭐라고 표시하고 뭐라고 표시한다. 이게 다중 모드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광섬유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코아가 있죠. 빛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코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감싸놓은 클레드라는 장치가 있죠. 클레드. 코아가 있고 클레드가 있어요. 뭐 클레딩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제 1차 코팅도 있고요. 완충증도 있고요. 뭐 2차 코팅도 있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 코아의 굴절률을 N1, 클레드의 굴절률을 N2라고 한다면 이 빛이 전반사, 이 코아 내부를 전반사를 해서 전달되는 원리로 우리가 광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코아의 굴절률 N1이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더 커야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본다면요. 굴절률의 크기를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예, 이 코아의 굴절률이 이만큼이다. 이 크기만큼이다. 이렇게 했다면 클레드는 좀 작아야 되니까 요만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굴절률 크기가 이 차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마치 계단 모양이죠. 이렇게 계단. 여러분들 계단 아시죠?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이렇게 계단 모양이다. 계단을 영어로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굴절률 차이를 만든 광섬유를 스텝 인덱스 피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인덱스 피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이 경계점에서 굴절률 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산 현상이 생겨요. 분산 현상. 그래서 그 분산 현상 중에서도 이제 모두 내분산, 색분산이 있고 모두 간분산, 모두 분산이 있잖아요. 그런 그 둘 중에서 모두 분산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모두 분산을 이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광섬유 형태가 있어요. 이 굴절률 차를 좀 줄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언덕 모양이다. 그래서 이걸 언덕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레디드 인덱스 피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섬유 형태가 이런 다중 모드에서 우리가 이제 모두 간 분산, 모두 분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광섬유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인덱스 피버와 뭐가 있다? 그레디드 인덱스 피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섬유로 말하면 피버 단어를 붙이지만 형으로 따지면 SI형과 뭐가 있어요? GI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SI형과 GI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섬유로 따진다면 SIF, GIF 스텝 인덱스 피버와 그레디드 인덱스 피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중 모드에서 생기는 모두 간 분산, 모두 분산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슨 형을 만든다고요? 그레디드 인덱스 피버형으로 만든다. 이게 일반적인 형이고 이거는 분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 간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형이다. 이런 것도 정확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디지털 가입자 회선. 우리가 X는 이제 변수고, 우리가 일명 DSL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디지털 가입자 회선을 우리가 DSL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전화망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기술을 우리가 DSL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DSL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이 A자가 붙어 있는 것은 이 A자가 어시메트릭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시메트릭이 대칭형이에요. 대칭형이 뭐고 어자가 붙어 있는 건 비대칭형이거든요. 비대칭은 뭐냐? 상향 링크가 있고 하향 링크가 있죠.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 그 속도가 일치하면 대칭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속도 차가 생기면 뭐가 돼요? 비대칭. 보통 이제 하향 링크가 빠르죠. 상향 링크는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이게 비대칭형은
A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A자가 붙은 것들은 비대칭형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대칭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대칭형이라고 나와 있죠. 대칭형 써져 있습니다. HD의 SL은 대칭형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에 어시메트리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A자가 들어가면 다 비대칭이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비대칭형입니다. 어시메트리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A자가 들어가면 비대칭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S자가 들어가면 다 대칭형이에요. S는 시메트릭 약자죠. 얘는 대칭형이죠. 자, VDS는요. 여기다가 별표를 하세요. 이 가입자, 디지털 가입자 회선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러면서 얘는 대칭형으로도 쓸 수 있고 비대칭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하나가 대칭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비대칭형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다 세 개 다 비대칭형이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디지털 가입자 회선 종류는요. A자가 붙으면 비대칭. 그다음에 S자가 붙으면 대칭. 그 중에 요거 하나는 따로 외우세요. VDSL은 대칭형으로도 쓸 수 있고 비대칭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전송 제어에서 폴링과 셀렉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그랬죠? 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버스형에서 설명하기가 좋아요. 자, 여기가 이제 제어국이 있어요. 여기가 제어국이라고 합니다. 제어를 하는 제어국. 다른 말로 이제 주국이라고도 해요. 주국. 이거를 이제 시험 볼 때는 주 컴퓨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주 컴퓨터다. 시험 출제할 때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주 컴퓨터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전문 용어로는 제어국, 다른 말로 주국이라고 한다는 거 또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좋게 일부러 출제 교수님들이 이제 주 컴퓨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단말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단말들이 이렇게 버스 형태로 연결됐다. A라는 단말기, B, C, D 이렇게 있다 해요. 근데 이제 이 단말이 하나의 이렇게 공통적인 전송도를 쓰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를 보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어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보낼 데이터가 있더라도 제어국에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제어국이 순서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순서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짜져 있겠죠. 자, 먼저 A라는 단말에게 야, 너 보낼 데이터 있어? 나는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보낼 데이터 있어? 그러면 나 보낼 데이터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보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보내는 방식이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방식을 폴링이라고 해요. 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어국, 즉 주 컴퓨터 쪽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보낼 데이터 있어? 그러면 네, 보낼 데이터 있습니다. 그래? 보내.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방식을 폴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폴링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폴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주 컴퓨터. 저는 이제 그동안 주국이라고만 했는데 출제자들이 이론 시험 때 자꾸 이제 주 컴퓨터로 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는 주국이에요. 주국 또는 제어국이라고 해야 돼요. 주국에서 즉 주 컴퓨터에서 단말기 쪽으로 종국이죠. 종국이라고 하면 단말기 쪽으로 종국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너 보낼 데이터가 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물어보고 전송할 데이터가 있다면 전송을 허가하는 이런 방식을 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쓰지 마세요. 이걸 질문을 많이 해도 교수님 이렇게 써도 됩니까? 저렇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교재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가장 올바른 표현이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요걸 외우세요. 이해하고 자꾸 이제 외우시면 이런 전문 용어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주 컴퓨터, 단말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뭐 어떤 교재에는 어떻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요 모은 답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설명은 해놨습니다만 굳이 이건 설명용이고 요걸 써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셀렉팅은 뭐냐? 셀렉팅도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다른 컴퓨터에서 얘한테 뭔가를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얘가 뭔가를 처리 중이에요. 받을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줘버리면 데이터 상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한테 보내온 데이터가 있는데 너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얘가 나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일 하는데 그러면 잠시 후에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잠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제는 받을 준비가 돼 있니? 그러면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그대로 고지것들을 쓰셔도 돼요. 그것도 답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간단히 쓰셔야죠. 주 컴퓨터에서 단말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단말기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나서 수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국에서, 즉 주국이 뭐예요? 주 컴퓨터죠. 그래서 단말기로 단말기가 뭐예요? 전국이죠.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셀렉팅 또는 셀렉션이라 그래요. 셀렉팅이라고도 하고 셀렉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셀렉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셀렉팅 이렇게 해도 되고 셀렉션이라고도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폴링과 셀렉션은 간혹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나오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HDLC 제어필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레임 종류 3가지와 그 기능을 간단히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HDLC에서 제어필드가 있어요. 제어필드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종류 3가지. 이거 이론 시간에 또 많이 배웠죠. 첫 번째 I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I가 인포메이션, 약자죠. 그래서 I프레임. 이게 정보 프레임이라고 안 하시고 그냥 I프레임 영어로 이렇게 인포메이션 프레임 말고요. I프레임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I프레임. 근데 이제 정보 프레임 이렇게 우리말로 쓰시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감독 프레임. 감독 프레임. 이것을 또 줄임말로 S프레임이라고 합니다. S프레임. S프레임. 슈퍼바이저를 이제 S라고 해가지고 S프레임 이렇게 하죠. 비번호적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 그래서 이걸 U프레임이라고 하죠. 언넘버드잖아요. U프레임이라고 합니다. U프레임. 그래서 I프레임, S프레임, U프레임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보 프레임, 감독 프레임, 비번호 프레임 이렇게 부릅니다. 기능을 간단히 쓰라고 했잖아요. 정보 프레임은 사용자 데이터 및 일부 제어 정보의 전달을 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이다 라는 거고요. 감독 프레임은 확인 응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의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오류 제어 용도로 사용하는 프레임이다. 자, 비번호 프레임은 순서 번호가 없는 프레임을 정의하며 주로 연결 제어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간단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CP/IP 프로토콜의 인터넷 계층입니다. 인터넷 계층. 우리가 이제 TCP/IP 계층을 이제 알아셔야죠. 먼저 네트워크 접근 계층이 있죠. 이 네트워크 접근 계층이 이제 OSI 7계층으로 따지면 1계층과 2계층을 합쳐서 우리가 대응되는 계층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액세스를 우리말로 접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OS 7계층의 3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대응되는 것이 인터넷 계층이죠. 그래서 이 인터넷 계층에서 정의되는 프로토콜 4가지만 써라. 거죠. 그러니까 이제 OS 7개 계층으로 따진다면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을 써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ARP. ARP가 뭐예요? 우리가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죠. 그다음에 RARP, 리버스죠. 반대로 해주는 거죠. 맥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 IP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죠. 자, 인터넷 프로토콜 아닙니까? 이건 아시죠? 그다음에 ICMP는 뭐예요? 오류 보고 프로토콜이죠.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CMP.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만 쓰라겠습니다. 이거 써주시고 이 뜻을 정확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프로토콜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대표적인 UDP 포트 응용 서비스에 해당되는 뭐는? 자,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라우터나 허브 등 네트워크 기기의 망 관리 정보를 망 관리 시스템에 보내는데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이 통신 규약이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말로 통신 규약이 영어로 뭐예요?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을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망 관리 시스템, NMS죠. NMS. 망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NMS라고 하죠. NMS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물어보고 있어요. 뭐예요? SNMP죠. SNMP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SNMP는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실 때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있을 때 영어도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답할 때는 SNMP만 쓰셔도 답이에요. 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냥 여기 이것만 쓰셔도 답인데 저는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니까 언어도 공부하시라고 써주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 답이고요. 이런 걸 써라 할 때가 있어요. 언어를. 그래서 준비를 하셔라 말이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그랬어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대형화, 복잡화, 이기종화로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네트워크 통신망을 구성하는 기능 요소,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 단말기 같은 기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기능 요소 또는 개별 장비, 네트워크 장비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 이것을 네트워크 엘리먼트, N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엘리먼트, 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장비군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엘리먼트로부터 각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 관리 등을 통해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EMS라고 해요. EMS, 엘리먼트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합니다. EMS라고 하고 이런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NMS다. 이렇게 말하죠. 네트워크 매니저먼트 시스템, NMS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걸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근거리 통신망의 프로토콜에서 매체 접근 제어 계층이죠. 맥 계층입니다. 역할을 설명해라. 그죠? 우리가 이제 전송 매치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걸 이용하려는 단말들이 여러 개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단말이 이 매체에 접근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매체를 접근한다 그러죠. 그 기술을 물어보는 거예요. 매체 접근 계층, 맥의 역할을 설명해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스테이션, 여러 개의 단말을 말하는 거예요. 스테이션이 공통의 전송로, 이게 하나의 전송로로 데이터를 송출할 때 경쟁을 제어한다면, 경쟁을 제어하고 또한 송신로, 전송로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기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맥 계층의 기능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통된 전송로를 여러 개의 단말이 이용할 때 경쟁을 제어하고, 그죠? 경쟁을 제어하고 이 전송로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맥 계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장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뭐 이건 여러 번 나온 건 아니고 한두 번 나온 문제인데요. 똑같이 나와요. 다음은 공사 계획서의 안전관리 조직도 예시다.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애 발생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1번에 들어갈 안전관리 책임자를 쓰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 안전 담당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는데 그 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이것을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해서 현장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 대리인이 어떤 보면 현장 소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 뭐냐? 밑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현장 대리인이란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주, 내가 사장이다 이 말이죠. 사업주 또는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그들이 임명한 어떤 특별한 자가 현장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현장 대리인이 들어간다. 나오면 이제 똑같이 그림이 나오니까 이제 답을 외우시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정보통신공사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의 등급 4가지를 써라. 뭐 등급은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등급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자예요. 자격증을 물어본 게 아니죠. 정보통신 기술자입니다. 자자가 붙어야죠.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특급 기술자가 있고요. 고급 기술자가 있죠.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가 있고 초급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가 있으니까 자격증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이렇게 4개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광통신 시스템에서 분산을, 빛이 퍼지는 현상이죠. 이용하여 시스템의 대역폭을 추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친절하게 식을 줬어요. 그죠? 그 대신 이 델타 T라는 게 뭐냐? 이게 분산이라 이 말이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셋째 자리에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분산이에요. 자, 1.5 나노세크 per 킬로미터죠. 분산을 갖는 경사형 굴절률 분포의 광 케이블 8km입니다. 광섬유는 기본 단위가 킬로예요. 근데 1kg가 아니라 8kg 설치했다는 거죠. 그럴 때 광통신 시스템의 대역폭을 계산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산을 줬는데 이거는 보세요. 단위를 잘 봐야 돼요. 1km당 이만큼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8kg면 여기다 몇을 곱해야 돼요? 8을 곱해야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델타 T 대신에 뭐요? 8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자, 2 곱하기 그다음에 1.5 나노세크니까 1.5 나노세크 곱하기 몇을 곱해야 돼요? 8kg니까 8을 곱하면 되죠. 그럼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나오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겠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41.67MHz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에서 1km에 대한 광 대역폭과 전기 대역폭을 구시오. 여기는 8km지만 1km에 대해서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8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식에서 2 곱하기 1.5 나노세크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333.33MHz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대역폭은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이 공식이 주어졌으니까 전기 대역폭은 뭐냐? 우리가 이제 통신에 쓰는 대역폭은 3dB 대역폭을 말해요. 근데 광대역폭은 말 그대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보신다면 이게 주파수 축이죠. 본다면 특성 곡선이 이렇죠. 그래서 최대 진폭이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한다면 이 최대 진폭의 루트 2분의 1배 되는 점, 즉 마이너스 3dB가 작은 점을 딱 이으면 이 나타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요 신호가 제일 큰 지점을 우리가 공진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 2분의 1배 되는 점, 즉 마이너스 3dB가 낮은 요 점을 이었을 때 요 주파수 요거, 요 주파수 요거, 요 사이를 전기 대역폭이래요. 우리가 통신에 쓰는 3dB 대역폭. 아무 말도 않고 쓰는 대역폭이 이 3dB 대역폭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대역폭. 이다 이 말이죠. 근데 광통에 쓰는 대역폭은요, 전체 크기의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2분의 1이라면 전체 크기의 절반인 요거 여기에 대역폭을 광대역폭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광대역폭과 이 높이의 차이, 이득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여기가 루트 2분의 1,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거기다 루트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점이 돼요. 그럼 대역폭은 더 넓어지죠. 우리가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대역폭하고요, 이득의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득은 누가 높은 거예요? 지금 3dB 대역폭이 더 높잖아요. 광대역폭보다. 얼마가 높아요?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니까 루트 2배가 높죠. 그러니까 이득이 루트 2배가 광대역폭이 넓어요. 2배가. 그러면 대역폭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 대역폭이 루트 2분의 1배가 작겠죠. 왜? 여기에 높아지면 그건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대역폭이 좁잖아요. 광대역보다 좁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루트 2분의 1배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배가 뭐냐면 이 광대역폭을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1이 뭐예요? 루트 2분의 1배를 곱하면 이 루트가 뭐예요? 2분의 1승이 루트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뭐예요? 0.5죠? 그래서 0.5에 0.5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0.5에 0.5승.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전기 대역폭이 나온다. 뭐 어려우시면 그냥 이것대로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기 대역폭은 3dB 대역폭이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 크기를 최대 크기를 1로 보면 루트 2분의 1배 되는 곳이고 광대역폭은 전체 크기의 2분의 1 되는 대역폭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이 대역폭 보시면 높이 이득이죠. 어떻게 보면 이득의 차이가 얘는 루트 2분의 1이라면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 이게 2분의 1이 되죠. 한마디로 이득이 전기 대역폭이 루트 2배가 높단 말이에요. 이득은. 그러면 대역폭은 보세요. 대역폭은 더 좁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일정하니까 얘가 루트 2배가 높다는 것은 얘는 루트 2분의 1배라는 소리죠.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곱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공식화해서 외우시라. 그래서 이렇게 곱한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16번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필답형이 지금 100% 바뀐 것이 2013년도에 100% 바뀌었어요. 12년도까지는 50%가 필답이었고 50%가 작업형이었습니다. 그때 작업형 때 장비 다루는 시험에 프로토콜 분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학생들 가르쳤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저 먹는 점수인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프로토콜 분석기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동기식 전송이 있고 비동기식 전송이 있는데 동기식 전송은 맞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어려워서 항상 시험은 비동기식으로 내요. 그래서 이게 비동기식이라는 뜻입니다. 싱크로너스가 동기식, A자가 붙어 있으면 어싱크로너스가 비동기식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비동기식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송신 속도와 수신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샌드의 약자죠. 샌드 스피드. 보내는 송신 속도예요. 9600 다니는 BPS라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리시브 속도죠. 수신 속도예요. 9600 BPS가 되는 거죠. 코드는 아스키 코드를 쓴다는 거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아스키 코드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 비트는 문자의 전체 비트 수는 8비트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페레트 비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난이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페레트 비트는 쓰지 않는다는 소리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문자 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여기를 채우는 거죠. 문자 수는 여기 보면 8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호는 여기 나와 있죠. 아스키 코드라고. 아스키 코드 쓰시면 되고. 페레트 비트는 여기 나와 있죠. 난이라고 나와 있고. 보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방식은 비동기죠. 비동기식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송신 속도는
샌드의 약자 9600을 쓰시는 거고, 수신 속도는 리시브 속도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쯤만 공부하시면 거저 먹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잘 안 나와요. 17번 문제로 갑니다. 10mW의 전력을 갖는 신호를 전송 선로에 인가시켜 일정 거리 후에 측정했더니 10dB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단 말이 뭐예요? 마이너스 10dB가 됐다. 이런 말이죠. 전력은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조건이 밀리와트니까 전력이니까 몇 로그를 취했을까요? dB는? 그렇죠. 10로그죠. 그 다음에 기준이 얼마예요? 자, 기준이 10mW의 전력하는 신호를 전송에 인가했더니 일정 거리 후에 10dB가 낮았어요.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입력이 주어진 조건이 10mW고 낮아진 전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P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0dB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10을 약분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로그의 성질에서 밑이 10이니까 10mW 분의 P는 요 미수 10에 요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P는 10하고 0.1을 곱하면 1이 되죠. 1mW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mW가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100V 상용 전원의 교류 크기를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이 검출되었다. 주기를 구하라 이 말이죠. 주기. 자, 주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번 움직였을 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데 여기가 이제 주파수가 주졌네요. 그러면 주파수분의 1이 주기 아니에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주파수가 50Hz네요. 50분의 1. 그럼 5분의 1은 0.2인데 0.02가 되겠죠. 02세크가 되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단위가 밀리세크잖아요. 밀리세크로 고치려면 이제 1000을 곱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오면 20 밀리세크가 되겠네요. 주파수는 20 밀리세크. 금방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크 투 피크 전압을 물었어요. 피크 투 피크 전압은 여기 요 끝점을 피크라고 하죠. 이 밑에 피크점이 또 있죠. 그 사이의 전압을 피크 투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요 전압을 VPP, 피크 투 피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요 최대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폭인 이 최대값, 진폭 또는 최대값이라고 하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뭘 줬어요? 시료값을 줬어요. 시료값은 100V라고 줬죠. 자, 우리가 이제 진폭을 알았을 때요. 최대값, 진폭을 알았을 때 이것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뭐예요? 시료값이죠.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평균값과 시료값은 알아야 돼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죠. 파이분의 2를 곱해야 됩니다. 파이분의 2. 자, 이렇게 요 두 식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폭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폭은 루트 2배의 시료값이죠. RMS 값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시료값이 100V라고 줬으니까 루트 100 루트 이제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VPP니까 그것의 2배 아닙니까? 이 진폭의 2배가 VPP죠. 그래서 고로 VPP는 전압은 200 루트 2 볼트가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계산기를 누르셔야죠. 이게 1.414 정도 되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면 282.84 전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보너스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너스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야,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자, 방송통신 설비의 접지저항 측정은 일반적으로 3점 전위 강화법으로 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쓰죠. 자, 측정하여 하나 기술 기준 적합 조사 시 측정용 보조 전극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럴 때 3점 전위 강화법 대신에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2극 측정법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3점 전위 강화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죠? 대신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2극 측정법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죠.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접지 전극의 시공 방법은 뭐냐? 자, 현재 접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공된, 이것만 읽어도 답은 일반 접지봉 접지예요. 속되게 이제 일반 봉 접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접지봉 접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 접지봉 접지 방식입니다. 자, 시공 면적이 넓고 대지 저항률이 낮은 지역에서 우수한 성능 발휘, 그다음에 재료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추가 시공이 용이하고요. 타 접지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매우 좋아요. 단점도 있겠죠. 부식에 의한 접지 전극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고요. 접지봉의 구조가 단순하며 시공이 간단하다는 또 장점도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접더라도요. 가장 많이 시공되는 방법 뭐? 일반 접지봉 접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여기 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다 보니까 꼭 이것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전부 다 풀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